주막 사장님이 칼 한 자루로 조폭 20명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장님이 51살 아주머니라는 거죠. 도대체 생선 썰던 그 칼로 어떻게 한 거냐고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5분 만에 끝냈다는데. 부산 감천마을 작은 선술집. 20년째 운영 중인 평범한 달빛 주막. 하지만 20년 전 이곳 주인은 부산 최고의 전설이었습니다. 바다칼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남자 조폭들도 벌벌 떨던 여성 조직 해녀파의 리더. 감히 건드리면 안 되는 주막을 건드린 조폭들의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좁은 골목길 끝에 선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빛 주막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닷바람에 삐걱거렸죠. 40년이 넘은 이 오래된 건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6시, 주막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나무 테이블 위에는 막걸리 잔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비법으로 만든 막걸리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철억, 척, 척어.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죠. 놀라운 속도로 생선이 얇게 썰려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장님 칼솜씨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한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미라는 올해 51살이었어요.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이 주막을 혼자 운영해 왔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미란 언니 또는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25년 전 그녀가 바다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그때 주막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미란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니들, 어서 와요. 미란아, 오늘도 바쁘네? 영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54살의 영희는 지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과거에는 장미라는 이름으로 해녀파의 정보를 담당했었습니다. 택시 손님이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데려다 줬더니 우리 단골집이네?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53살의 소영은 부산에서 가장 친절한 택시기사로 유명했습니다. 과거 폭풍이라 불렸던 해녀파의 행동대장이었죠.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어. 조심해야 해.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55살의 혜진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때 빙화라는 이름으로 해녀파의 돈을 관리했었죠. 네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란이 막걸리를 가져왔어요. 잔을 채우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그 순간 미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벌써 20년이야.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해녀파를 해체한 지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소영이 한숨을 쉬었죠. 우리가 부산을 지켰잖아. 이제는 평범하게 살아야지. 혜진이 잔을 비웠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었어?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감천문화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젊은 대학생이 들어왔어요. 미란 이모,
안녕하세요. 한준호였습니다. 21살의 준호는 부산대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1년 전부터 이 주막의 단골이 되었죠. 준호야, 밥은 먹었니? 미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호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엄마의 눈빛이었어요. 아직이요. 이모가 만든 멸치볶음 먹으러 왔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란도 따라 웃었죠. 준호는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7년 전 사고로 잃은 아들과 같은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모,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들으셨어요? 이 동네에 큰 개발 계획이 있다는데.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개발? 대기업이 이 일대를 싹 밀고 리조트를 만든대요. 주민들은 다 내쫓길 거라고. 순간 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도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웠던 저녁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죠. 언제부터?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대요. 이미 몇몇 건물주들은 계약했다고. 미라는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죠. 그것은 예감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곧 끝날 거라는 예감. 밖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달빛 주막의 간판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죠. 미라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철억, 척, 척어. 칼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그날 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내 친구만 남았죠. 그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한숨도 쉬었어요. 우리가 정말 늙었구나. 영희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소영이 주먹을 쥐었어요. 뭐가? 혜진이 물었죠. 우리의 이야기 말이야. 미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칼을 정리했어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51살의 평범한 주막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20년 전 바다칼의 눈빛이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칼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잠들었죠. 달빛 주막의 불빛도 꺼졌어요. 하지만 바다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계속 일렁였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이. 그리고 멀리서 검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몰고 올 구름이었죠. 평화로운 일상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달빛 주막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웃음소리와 막걸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죠. 그때였습니다. 쾅! 주막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6명이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35살쯤 되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 각진 턱, 그리고 목에 새겨진 용문신, 강민석이었습니다. 여기가 달빛 주막이군. 민석의 목소리가 주막 안에 울렸어요.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손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순식간에 주막 안이 텅 비었죠. 준호만 구석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접시가 삐걱거렸어요. 사장님이 누구냐? 민석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5명의 부하들이 주막 안에 퍼졌어요. 출구를 막고 서는 모습이 위협적이었죠. 저예요. 미란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이 든 여자가 혼자 장사하기 힘들겠네. 우리가 도와주지. 그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카운터 위에 툭 던졌죠. 흑룡파. 들어봤을 거야. 미란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흑룡파. 부산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접시를 닦았어요. 이 지역이 곧 재개발된다는 거 알지? 태양건설이 들어온다고. 민석이 카운터에 팔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이 미란에게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이 지역 상인회를 관리하기로 했어. 협력금은 월 100만 원. 저렴하지? 순간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2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해녀파 시절 이런 조폭들을 수없이 상대했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라면 아니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는 더 이상 바닥칼이 아니었죠. 평범한 주막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없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죠. 이 주막은 겨우 먹고 살 정도예요. 1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그건 내 문제야. 탕. 민석이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쳤습니다. 접시가 떨어져 깨졌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주막 안에 울렸죠.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앉아 애송이. 민석의 부하 하나가 준호의 어깨를 눌렀어요. 준호는 푹 주저앉았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준호를 위협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죠. 그녀의 손이 주방 칼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참아. 이제는 아니야.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동안 잘 생각해. 민석이 일어났어요.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죠. 협력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미 10군데 넘는 가게가 우리랑 계약했어. 거부한 놈들은 그가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습니다. 불이 나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손님이 끊기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지. 미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민석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6명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주막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이모,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미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미란은 주막을 일찍 닫았습니다. 준호를 집에 보낸 뒤,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0이었어요. 미란아, 들었어? 흑룡파가 우리 동네를 노리고 있대. 응, 알아? 태양건설이랑 손잡았다더라. 이미 시청에서도 개발 허가가 났대. 미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 가게도 협박받았어. 소영이네 택시회사도 그렇고, 혜진이는? 부동산이니까 오히려 협력하라고 압박받고 있대. 미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다음 날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니?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태양건설 회장이 오태식이래요. 그 사람 20년 전에도 부산에서 악명 높았던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태식.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20년 전 해녀파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었죠. 그리고요, 이 개발 계획. 우리 마을 전체를 없애려는 거예요. 주민들은 모두 쫓겨날 거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이건 단순한 조폭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예요. 그 순간 미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더는 도망칠 곳도 없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주막 뒷골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던 거죠. 다행히 준호가 늦게까지 공부하다 발견해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경고였죠. 미라는 그을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온순한 주막 주인의 눈이 아니었죠. 더는 물러설 곳이 없구나.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진하게 밀려왔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요일 밤 10시. 달빛 주막에 간판 불을 끈 미란이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고지어 3명의 여자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영희, 소영, 혜진. 4사람이 주방 안쪽 작은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문을 가리고 문을 잠갔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오태식이 돌아왔어.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해? 미란이 물었습니다. 시장 상인 네트워크는 아직 살아있어. 태양건설 회장 오태식 맞아. 20년 전 우리와 싸웠던 그 놈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오태식. 그 이름만으로도 4사람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과거 부산 최악의 조직 보스였던 그가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놈들의 동선을 파악했어. 소영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어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 감천항 3번 창고. 흑룡파가 돈을 받아가는 장소야. 경비는 10명 정도. 돈의 흐름도 추적했어. 혜진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개를 거쳐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어. 한 달에 10억 이상이 움직여. 이건 명백한 범죄야. 미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죠. 그런데 미라나.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위험해. 강민석이 그 아이를 감시하고 있어. 탁. 미란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어요. 준호를 건드리면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미란을 봤어요. 20년 만에 듣는 바닥 아래 목소리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방 구석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바닥에 나무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숨겨진 지하 창고의 입구가 나타났어요. 따라와. 4사람이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에는 먼지 쌓인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20년 전 해녀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4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들 뒤로 수십 명의 여성들이 보였죠. 모두가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젊었네. 소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라는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로 걸어갔습니다. 자물쇠에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그녀가 목걸이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죠. 찰칵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파란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단도가 나타났어요. 바다칼, 15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전설의 칼이었죠. 미란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어요.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해.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는 내 아들 같은 아이야. 10년 전 잃은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준호 나이였을 거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미란의 아픔을 알고 있었죠. 그럼 우리도. 영희가 상자 속을 뒤졌어요. 각자의 무기들이 나왔습니다. 소영의 쌍절곤, 혜진의 철선, 영희의 수리검. 아직 쓸 수 있을까? 소영이 쌍절곤을 휘둘렀어요. 휘!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죠. 몸이 기억하고 있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대의 중년 여성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20년 전과 같았어요. 1990년대를 기억해. 미란이 말했습니다. 부산이 조직 전쟁터였을 때 우리가 유일한 여성 조직이었어. 남자들은 우릴 무시했지. 하지만 우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지. 영희가 이어받았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는 해녀파의 방식.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었어. 그래서 더 무서워했지. 소영이 웃었습니다. 죽이지도 다치게 하지도 않는데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니까. 그런데 왜 해체했을까? 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게 생겼어. 미란이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찼어요. 마지막이야. 이번만 다시 바다칼이 되는 거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위층으로 올라온 네 사람은 테이블에 지도를 펼쳤어요. 작전을 짜자. 미란이 감천항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거래 현장을 덮치는 거야. 우리 넷이서 10명을? 옛날엔 20명도 상대했잖아. 그땐 젊었지.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 옛날처럼 하되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미란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정찰, 소영은 퇴로 확보, 혜진은 증거 수집, 나는 정면 돌파. 아니, 이번엔 다르게. 미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준호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 SNS 생중계. 모든 걸 온라인에 공개하는 거야. 그럼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밖에 없겠지.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방법도 진화한 거였죠. 강민석의 약점도 파악했어. 영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도박 빚이 3억. 오태식한테 목줄 잡혀 있어. 그리고 여동생이 간호사야. 강민석이 유일하게 아끼는 가족이지. 미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은 건드리지 않아.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알아. 그냥 정보야.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미라는 혼자 주막에 남았어요. 칼을 꺼내 달빛에 비춰봤죠.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51살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한 번만 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준호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바다칼이 되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바다가 그녀의 귀환을 환영하는 것 같았죠. 수요일 오후, 달빛 주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홀로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출이 90% 떨어졌죠.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보였어요. 흑룡파 조직원들이 주막 앞을 서성이며 손님들을 쫓아내고 있었죠. 민석이 20여 명의 부하를 풀어 이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거였습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 지기였죠. 딸 결혼식 때 미란이 음식을 해줬던 사이였습니다. 우리도 협력금 냈어. 안 그러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대서. 미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슴 한 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준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닷새째였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미란의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혜진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큰일이야. 준호가. 미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석이 놈이 준호를 찾아갔대. 학교까지 쫓아가서 협박했다고. 순간 미란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것 봐. 혜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 장이 떴어요. 감천문화마을 전망대 근처 고급 카페. 오태식과 민석이 만나고 있었죠. 내일 밤 11시. 또 거래가 있대.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금요일 밤 10시 30분. 4명의 여자가 감천항 3번 창고 근처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그들은 마치 그림자 같았죠. 영희가 손짓했습니다. 경비 10명이 창고를 지키고 있었어요. 안에는 민석과 부하 10명이 더 있었죠. 총 20명. 4대 20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준호 어디 있니? 미란이 작은 무전기로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이모, 카메라 준비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무사했죠. 미란이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았던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생중계 시작해. 네, 11시 정각.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어요. 오태식이 내렸습니다. 비서 둘과 함께 창고로 들어갔죠. 간다. 미란의 신호와 함께 4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소영이 먼저 뛰어들었어요. 쌍절곤이 휘익 돌았습니다. 경비 2명이 소리도 못 지르고 쓰러졌죠.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정확한 혈자리를 눌러 기절시킨 거였습니다. 혜진의 철선이 날아갔어요. 경비들의 무전기를 정확히 떨어뜨렸죠. 영희의 수리검이 CCTV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30초 만에 외부 경비가 모두 제압됐어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민석이 놀란 얼굴로 돌아봤어요. 4명의 검은 그림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섰죠. 달빛에 푸른 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다칼이었어요. 너희가 누구? 슈슉. 민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넥타이가 잘려 떨어졌어요. 칼끝이 목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간 거였죠. 단 한 방울의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해녀파. 오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죠. 바다칼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창고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20명의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죠. 하지만 4명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미란이 칼을 휘둘렀어요. 정확하게 상대의 벨트만 잘랐죠. 바지가 흘러내린 조직원들이 당황해서 넘어졌습니다. 소형의 쌍절곤이 춤을 췄어요. 탁, 탁, 탁. 정확한 타격에 조직원들이 하나둘 쓰러졌죠. 혜진의 철선이 그물처럼 펼쳐졌습니다. 발목이 묶인 조직원들이 우르르 넘어졌어요. 영희가 연막탄을 터뜨렸죠. 순간 창고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5분. 단 5분 만에 20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신음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부러진 뼈도 찢어진 상처도 없었죠. 모두가 혈자리를 눌려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해녀파야. 미란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51살의 주막 주인이 거기 서 있었죠. 피를 흘리지 않고도 너희를 제압할 수 있어. 오태식이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바닥할.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청자 3만 명 돌파. 경찰도 출동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란이 오태식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죠. 불법 거래 계약서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민석이 비명을 질렀어요. 감히 우리가 누군지 알고 알아. 그래서 더 용서 못해. 미란의 목소리가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우리 이웃을, 그리고 준호를 위협한 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현장은 이미 준호의 생중계로 전국에 알려진 상태였죠. 감천문화마을 할머니 히어로즈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오태식과 민석, 그리고 조직원들이 모두 연행됐어요. 미란과 친구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다 안개처럼. 다음 날 아침, 달빛 주막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전국에서 몰려온 기자들과 구경꾼들이었죠. 아줌마가 진짜 바다칼이에요? 20명을 4분이 제압했다고요? 미라는 평소처럼 생선을 썰고 있었어요. 전 그냥 주막 주인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바다가 다시 일렁였다는 것을, 그리고 전설이 돌아왔다는 것을. 오늘도 부산 어딘가에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미란 이모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도 숨겨진 영웅이 있을지 몰라요. 그분들께 감사하며 다음 이야기로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